이 아베 정권은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 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Japan is resolved to continue to take on great responsibility,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예, 일본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통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보도 취재진이 일본 정부가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8억 달러가 실제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8억 달러 뒤에는 전범과 전범 기업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단초가 됐습니다. 먼저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의해서 납품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울 지하철 사업의 실체를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망의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기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1971년 착공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일본에게 빌린 8천만 달러. 4%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본 거 아니면 차가를 안 주기로 돼 있어. 돈 빌려줄 때 돈 어떻게 쓰라는 건 승낙을 하는 쪽이 일본어 거를 꼭 써라고 딱 돼 있어.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곳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입니다.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엔. 그런데 미쓰비시 등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여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엔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우리가 공급받은 차량 가격이 일본 도쿄시가 납품받았던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일본 국회 도서관 앞입니다.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지하철 객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당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돼 직접 찾았습니다. 1973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록입니다. 당시 질문한 사람은 사회당의 마츠우라 의원이었습니다. 일본 통상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납품한 객차는 186량, 총액 118억엔이었습니다. 한 객차당 6,500만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쿄 지하철에 납품한 객차는 3,500만 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상 2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업은 이후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국회로 들어간 우리 정부의 로비 자금이 서울 지하철을 수주한 미쓰비시 계좌 등을 통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 지하철의 납품가를 빼돌렸고 일부는 한국 정부의 뇌물로 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서울 지하철 사업에서 빼돌린 액수만 22억엔. 애초 우리가 지출하기로 한 객차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過去に対する反省謝罪というものに基づくこの経済協力だということが必ずしも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から、一種のこの利権とそしてその一種のリベートの世界としてこの機会を捉えたそういう人たちもいたと思います。 JTBC 이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건설에 투입된 일본 차관은 다시 전범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을 구입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학과 플라스틱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이 품목들은 지금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들로 꼽힙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1972년 일본과 맺은 서울 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관 계약서입니다. 차관을 일본의 물자와 용역을 위해 쓴다고 돼 있습니다. 돈은 빌려주지만 일본에서 만든 물건과 용역만 써야 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처음엔 공개 경쟁 입찰이라더니 철강제 등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 약속도 어겼습니다. 기술 용역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약해놓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초적인 하청 작업에만 참여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빌려준 돈의 이율은 4.125%입니다. 2년 뒤 미국 차관의 이자보다 1% 넘게 높았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화학 재료와 플라스틱 등 16개 핵심 품목들은 일본에서 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당시 정했던 화학, 광물, 플라스틱, 비금속 등은 지금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목재류는 70%, 방직용 섬유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60%가 넘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열린 일본 국회 중의원 예결위. 아베 스케야 일본 사회당 중의원이 우리는 36년 동안 한국의 땅과 생명을 빼앗았다며 지금도 일본의 검은 안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은 안개는 비리와 부당한 이득을 뜻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뒤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이 건넨 8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는 말씀드린 대로 무상경제협력기금이었습니다. 무상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은 무상기금으로 포항제철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협력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문건에 그 속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환경 문제로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되자 포항제철로 활로를 뚫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1970년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문건입니다. 일본 측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공업을 위한 토지 이용과 관련해 공해 대책에 협력할 수 있는지 한국 측에 묻습니다. 공해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라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90년대 말서부터 환경에 일본의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가급적인 공해 산업을 한국 측에다 넘겨주는 것이 좋다. 실제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은 중금속 오염병인 이따이병과 미나마타병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당시 제철소나 화학공장 등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는 일본 니가타 대학 논문에서도 다뤘습니다. 제철업이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다 생산량이 넘친다고 판단해 일본이 한국 같은 제3세계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이 포항제철 건설에 동의한 것도 1969년 말입니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15% 수준인 1억 1948만 달러를 투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상협력기금 용도를 농업 분야로 국한했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포항제철 건설에 동의해준 겁니다. 포항제철 건설은 당시 이를 수주했던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상사 등 전범 기업에게도 큰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아니 막대한 이익을 남겼을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큰 물량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관련 회사들은 부침을 흘렸겠죠. 당시 한국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설비 금액만 해도 1억 7,765만 달러로 지원 자금보다 50%가량 많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 생소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일협력위원회라는 곳인데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의 8억 달러를 어디에 쓸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 한일 강요회의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 사례처럼 민감한 부분을 한일 정재계 권력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곳이 한일협력위원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968년 11월 한일협력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인물이 한일협력위원회의 초대 회장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로 전쟁 당시 만주국 A급 전범으로 기소돼
희령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시전 총리가 이끌었던 협력위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한일협력위원회 문건에는 일본의 속내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시전 총리의 신복이었던 야스기 가즈오가 제시했던 경제협력 방안, 일명 야스기 시안을 둘러싼 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화학과 같이 일본과 겹치는 산업을 키우면 안 된다는 언급이 나오는 등 한국을 하청 기지처럼 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2차 한일협력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일본 측이 제시한 장기경제협력 방안, 일명 야스기 안입니다. 한국의 포항 남쪽 공업지역과 일본의 도토리, 야마구치에서 기타 규슈, 오이타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한일 협력 경제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에서 관세를 면세해주는 보세 지역과 자유항을 늘리고 일본 제품을 가공해주는 합작 회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노동력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열린 일본 측 소위원회에선 우려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중화학 공업에 주력하면 일본 산업과 경쟁이 우려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한국이 석유화학과 같이 기술, 자금이 들어가는 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당시 한국 측에서도 일본 산업의 하청 자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은 중공업, 한국은 경공업이라는 식의 오래된 분업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한국 경제를 일본의 하청 계열화 체제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어 우리 나름의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완제품 공장에 대해서 기초 소재를 대주는 그 일본의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연루되게 하청하는 그런 구조가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 형성이 됐다고. JTBC 이호준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내일도 원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 일본 경제협력기금 8억 달러에 대한 추적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일본의 전범과 전범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한일협력위원회의 실체와 함께 이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